다니던 회사를 2번이나 부도 위기에서 구해낸 전설의 회사원이 있는데 의외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작살총을 만들어 물고기를 잡을 정도로 장난감에 진심이었다고 한다.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데 자신이 있었던 그는 취업을 위해 여기저기 찔러보는데 대학 시절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번번이 실패를 하게 된다. 먹고는 살아야 했기 때문에 결국 카드를 만드는 중소기업에 취직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는 미친 개꿀을 빨게 된다. 이미 잘 돌아가던 공장의 법적인 문제로 고용된 유지보수 역할로 들어갔던 것. 그는 꿀을 빨다 못해 할 일이 너무 없어서 남는 부품으로 장난감을 만들었는데 아무데나 던져놔서 결국 그 물건이 사장의 눈에 띄게 되어버린다. 이거 만든 놈 누구야? 직원들은 야쿠자 같이 생긴 사장의 포스에 쫄아 옹성대기 시작하는데 쉽게 넘어갈 수 없겠다 생각한 그는 결국 자수를 하게 된다. 제가 만들었는데요. 이거 팔아보자. 사실 그는 몰랐었지만 이 회사는 사장이 말아먹은 게 워낙 많아서 급전이 필요했던 것. 그의 기준에선 별거 아닌 장난감이었기에 팔리게 하겠냐고 생각했지만 이때는 몰랐다. 그것이 전설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나온 발명품의 이름은 울트라핸드. 손잡이를 조작해서 앞부분에 있는 집게로 물건을 집을 수 있는 지금은 그저 그런 장난감이었는데 당시에는 워낙 놀거리가 없었던지라 이것이 대박을 치며 100만 개나 팔리게 된다. 이런 거 더 없냐? 2-3개 정도 더 있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 경험을 되살려 울트라 머신이라는 탁구공을 알려주는 어린이용 야구 완구를 만들었는데 이건 2배인 200만 개가 팔리게 된다. 혹시 나 천재일지도? 이제부터 네가 개발팀 오야다. 돈맛을 본 사장은 대뜸 그를 개발팀 리더로 만드는데 이때부터 그는 한 가지 원칙을 만든다. 비싼 전자레인지에 버튼이 수십 개 있어도 아무도 안 쓰잖아. 검증된 기술로 재밌게 습가면 먹을만하다는 그의 철학. 이때부터 닌텐도는 고사양 그래픽을 만들 수 있어도 구태여 한 단계 낮은 그래픽을 골라 만들게 된다. 이후 그는 새로운 장난감 하나를 더 고안하게 되는데 어린 시절 만들었던 작살총이 생각났던 것인지 오락실에 있고 나는 총기 사격 게임의 원형을 만들어낸다. 그 원리는 총구에 달린 조명으로 장난감을 맞추면 작은 태양전지가 작동하며 쓰러지는 것이었다. 이거 대회로 만들어서 팔아먹어도 되겠다. 사장은 크게 만족스러워했는데 그는 이를 바탕으로 레이저 플레이 사격 시뮬레이터를 고안하게 된다. 다만 이것을 즐길 만한 넓은 공간이 필요했는데 당시 불경기로 들어서면서 유행을 타고 만들어진 볼링장들이 폐업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즉시 이 볼링장들을 구해서 그들의 사격 게임을 즐길 만한 공간으로 삼으려 했다. 폐업을 앞두고 있던 볼링장들은 곧바로 레이저 플레이 센터로 바뀌었고 사람들은 그의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칭찬했다. 그는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했지만 갑작스럽게 끔찍한 경기 침체가 닥칠 줄은 몰랐을 것이다. 심지어 불황에 이어 닌텐도 본사에도 지진이 일어나 큰 손해를 입어버렸다. 결국 이 레이저 클레이는 제대로 손익분기점을 넘기도 전에 자금이 말라 망해버리고 회사는 그 타격으로 7년 동안 빚을 갚기 위해 엄청나게 구르게 된다. 이 7년 동안 그는 이것저것 다 손을 댔는데 당시에는 잘 나가던 오락실의 게임을 팔게 된다. 그가 손뗀 첫 번째 게임은 와일드 건맨으로 2대의 필름 프로젝터가 영상을 재생하고 플레이어는 영상에 카우보이들이 총을 겨누는 순간 센서가 달린 홀스터에서 총을 뽑아 맞추는 게임이었다. 너무 빨리 뽑으면 센서가 반응해서 총을 뽑지 못하게 했고 충분히 빠르지 않으면 게임 오버가 되는 단순한 게임이었지만 핑퐁이나 구식 핀볼만 돌리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혁신이었다. 자그마한 성공을 맛본 요코이는 이것의 또 다른 버전의 패스네이션이라는 게임도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카우보이가 아니라 예쁜 스웨덴 여성 모델이 나왔다. 게임 플레이는 그녀를 맞추는 게 아닌 그녀의 옷에 달린 매듭을 맞추어 그녀를 속옷 차림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고 이 역시 괜찮은 성공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 두 개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닌텐도는 엄청난 재정 압박에 와일드 건맨은 100대 밖에 생산 못했고 패스네이션은 단 한 대만 생산할 수 있었다. 그 이후에도 그는 사격 게임들을 건드려 보았지만 수익이 점차 줄어들자 이번에는 오락실이 아닌 일반 가정용으로 출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곧바로 만든 게임은 조명과 거울 그리고 방 검출기를 통해 일종의 프로젝터처럼 벽에 오리를 투사하면 플레이어는 그것을 맞추는 식의 사격 게임이었다. 그렇게 구르고 구른 그였지만 아직 빚은 한참 남아있었다. 닌텐도는 더 많은 장난감이 필요했다. 더 많은 성공이 필요했다. 물론 성공만 한 것은 아니었고 빛으로 통신하는 워키토키나 좌회전만 가능한 RC카부터 원격 조종할 수 있는 진공청소기처럼 요상한 것도 생산했다. 그는 100억이라는 이름의 루빅큐브도 만들었는데 심지어 그는 그 제품을 어떻게 푸는지도 몰랐다. 그저 닌텐도를 구하기 위해 괜찮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마구잡이로 생산했다. 그가 만든 아이템들은 대부분 괜찮은 수익성을 보여줬는데 그는 만족할 수 없었다. 닌텐도는 큰 성공이 필요했다. 아주 거대한 성공이.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짜내며 구른 요코이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변을 관찰하는 것은 잊지 않았다. 그렇게 얻어진 아이디어가 그에게는 잔뜩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어느 날 출장을 위해 기차를 탄 요코이는 지루함에 지쳐 계산기를 가지고 놀던 사람을 발견하고 아이디어 노트에 적어두었다. 계산기 기반의 게임기. 그 시점에 그 아이디어는 그가 생각하기에 그다지 매력적이게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얼마 뒤 밀턴 브래들리사에서 나온 16x16픽셀의 작은 게임기가 그의 생각을 바꿔놓았다. 대뜸 그것을 구의 직원들과 가지고 놀던 요코이는 문득 이것과 비슷하면서 더 나은 것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계산기였다. 계산기 화면을 그대로 사용하면 작은 픽셀 단위의 물체보다는 훨씬 생동감이 있었다. 그 아이디어는 정말 괜찮아 보였다. 규모가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했던 요코이는 일단 그것을 적어만 두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사장의 운전기사가 병으로 쓰러지게 되는데 이때 마침 회사에서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요코이 뿐이었다. 사장은 중요한 회의에 참석해야 했기 때문에 그에게 운전을 부탁했다. 이게 네 일은 아닌데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운전하면 가오가 안 살잖아. 그렇게 운전하던 중 그는 얼마 전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말했다. 계산기 기반의 게임기. 사장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마침 회의에 도착했을 때 당시 세계 최대의 계산기 제조업체인 샤프 주식회사의 사장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사장은 마침 요코이가 말한 프로젝트를 그에게 말해주었는데 일주일 후 샤프에서 사람을 보내어 본격적으로 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영업 및 마케팅 직원들은 이 프로젝트에 반대했지만 사장은 요코이를 신뢰했다. 계속해서 성공해온 요코이의 아이디어를 신뢰했다. 요코이는 수많은 직원들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었다. 요코이는 또 다른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것은 사업가들은 자신들이 게임하는 모습을 감추고 싶어 한다는 점이었다.
지금도 게임에 대한 시선이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더욱 심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이 만들 게임기는 높게보다는 넓게, 그리고 두 손을 모아주면 감춰지는 크기로 제작되었다. 그렇게 두 손을 모아 게임을 하니 엄지손가락 말고는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버튼은 최소화되었다. 추가로 게임을 하다가 약속을 어길 수 없으니 시계 기능을 넣어 언제든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요코이는 게임을 한 개만 넣어 좀 더 생산성을 높이려 했지만 사장은 여러 개를 넣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 게임기, 게임 에너지가 발매되고 닌텐도는 달라졌다. 7년간 시달렸던 빚더미를 모조리 갚고도 돈이 남아 돌았다. 당시 수익이 7,500만 달러였던 닌텐도는 단숨에 4배가 늘어나 3억 달러가 되었다. 닌텐도는 이후로 60개 종류의 게임 에너지를 출시했고 50개가 요코이의 아이디어였다. 물론 세부적으로는 직원들이 정했고 요코이는 코딩이라고는 몰랐던 사람이었지만 직원들의 재능을 알아보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것에는 탁월했기에 문제될 것은 없었다. 그는 가능한 모든 계층적 구조를 없앴고 팀의 모두가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의 아이디어를 들었으며 함께 브레인스토밍한 직원들에겐 그들의 이름을 제작자로 등록하고 냈다. 그는 직원들이 틀에 얽매이지 않는 사고를 갖게끔 했는데 종종 바보 같지만 당장 하고 싶어지는 말을 해서 직원들과 다양한 시도를 하곤 했다. 사람들은 이런 경영 스타일을 요코이 주의라고 불렀다. 종종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매일 출근을 기대하곤 했다. 하지만 그가 관리하는 직원들의 기분과는 반대로 요코이의 회사 내 입지가 커질수록 변리자들은 그를 압박하고 사무실 정치에 더러운 수법을 써서 그를 컨트롤하려고 했다. 요코이는 돈이나 명예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승진을 원하지 않았고 능력은 있는데 권력은 없는 그의 입장을 관리자들이 이용했던 것이다. 그는 권력보다 그저 자신의 발명품으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만 본다면 만족할 사람이었다. 하지만 요코이는 이러한 자신의 처지가 팀 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팀원들에게는 최대한 숨기는 편이었다. 그렇게 잘 되어가던 중 어느덧 개발팀은 여러 팀으로 나뉘었는데 대표적으로 요코이의 팀인 R&D1과 샤프에서 건너온 R&D2 팀이었다. 그러다가 R&D2 팀의 아케이드 게임 프로젝트가 일본에선 성공했지만 미국에서는 잘 먹히지 않게 되자 문제가 생겼다. 심지어 닌텐도 미국 지부에서는 이 게임을 돌리기 위한 독점 아케이드 게임기를 수천 대 미리 사뒀는데 이것이 3분의 1만 팔려서 큰 손해를 입게 생겼다. 어떻게든 이 악성 재고를 살리기 위한 킬러 콘텐츠가 필요했다. 요코이는 눈여겨본 직원이 있었다. 바로 패키지 디자인을 했었던 미야모토 시게루였다. 그들은 미친듯이 기획과 디자인을 만들어냈고 마침내 회사에 마스코트 마리오가 등장하는 동키콩을 만들었다. 동키콩은 엄청난 인기를 끌며 다시 닌텐도에게 수억 달러의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 심지어 파산 직전이었던 닌텐도 미국 지부는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약 33,000평의 부지를 사들이게 되었다. 이런 엄청난 성공에도 요코이는 이를 미야모토 시게루의 공으로 돌리고 자신의 이름을 게임에 남기지 않았다. 이 무렵 사장은 제의를 했다. 이제 나도 늙었는데 다음 사장은 네가 맡는 게 좋겠다. 요코이는 사장직이 너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그 제안을 거절했다. 그는 R&D 원팀을 관리하는 것에도 벅차다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요코이는 게임보이라는 희대의 게임기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 개발 과정에서 사장직을 욕심내던 R&D2의 리더가 그의 경력을 깎아내리기 위해 온갖 음해를 하기 시작했다. 닌텐도의 다른 부서에서도 이에 동참의 게임보이 같은 것을 만들면 회사가 웃음거리가 될 거라 여론을 조작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팀 내에서도 컬러가 아닌 흑백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것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요코이는 밀어붙여 게임보이를 만들었는데 그가 예상 못한 게 있었다. 초기 버전 게임보이의 시야각은 5도 정도밖에 안 되었던 것. 게임 워치의 시야각이 5도였고 게임보이도 비슷할 줄 알았지만 게임보이를 쥐고 플레이하다 보면 실제로는 5도보다 더 아래로 내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어버렸다. 바꾸기에도 보통 큰일이 아닌 게 제조업체는 이미 4천만 달러나 들여 전용 공장을 지어버렸기 때문에 공장에서 출고하자마자 게임보이를 켜본 사장은 요코이를 불러 비난하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너 미쳤어. 이런 걸 어떻게 팔아? 이미 여론에 휩쓸려 있던 사장은 즉시 게임보이 프로젝트를 취소하고 요코이의 팀을 박살내버렸다. 요코이는 이때 충격으로 식욕을 잃고 인생을 끝낼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그가 인생을 끝마치려 하는 와중 그의 단골이었던 중국 음식점 사장이 그만을 위해 특별한 고급 두부 한 접시를 제공했다. 요코이는 이를 먹고 크게 감동하여 게임보이 프로젝트를 어떻게든 부활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요코이는 그의 팀이었던 사람들을 비밀리에 모아 해결책을 만들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디스플레이의 화면 대비를 낮추면 흐릿하게나마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이에 요코이는 즉시 사장실로 직행했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